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중사가 어제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의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이번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도 오늘 2,000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산세를 꺾기 위해 지금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들을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김부겸 총리의 코로나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광복절 연휴 광화문 일대에서 2건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보수단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측은 걷기 운동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 결정이 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보호관찰을 받고 취업 제한도 적용을 받는데 다음 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참석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하루 앞두고 삼성전자는 노조와 처음으로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 공군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하고 발사 사실을 곧바로 공개했습니다. 미 공군은 발사 일정이 이미 5년 전에 잡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북한과 최근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젯밤에서 새벽 사이 지구 북반구에서 별똥별이 관측됐습니다. 흐린 날씨로 국내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별똥별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극대기는 지나도 앞으로 일주일가량은 유성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모 부대 소속 간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부대 밖의 식당에서 상관 비상사와 밥을 먹다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중사는 피해 당일 곧바로 주임 상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부대 지휘관에게 사건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석 달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섬에 위치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중사는 제때 가해자와 분리 조치되지 않았고 지난 9일에서야 육상 부대로 파견됐습니다. 네, 앞서 공군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군 차원의 대책들이 나온 상황에서 또 벌어진 일이라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성추행이 있었던 날부터 정식 신고가 있기까지 어떤 일들이 또 있었는지 이번 사건 수사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해군 모 부대 소속 여군 A 중사가 발견된 곳은 부대 내 숙소였습니다. 현재로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A 중사가 같은 부대 상관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 군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상관의 피해 사실은 알렸지만 정식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신고 접수한 것은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재차 알렸고 이틀 뒤 피해자의 요청으로 사건이 정식 보고됐습니다. 섬에 위치한 부대에 근무하던 A 중사는 그제서야 육상부대로 파견돼 사건 발생 직후부터 2달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군사경찰은 A 중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난 10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관 보고는 A 중사가 숨진 뒤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국방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가 수사 중이라면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피해 수사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2차 가해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대 내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군의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도 0시 기준 2,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85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18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보다 한층 강화된 이른바 4단계 플러스 알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시설의 집합을 금지했던 과거 2.5단계 수준으로 고삐를 잴 가능성도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방역 전략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수도권 등에 적용 중인 4단계는 지난달 개편된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입니다. 저녁 6시 후 모일 수 있는 인원은 2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말 적용됐던 2.5단계와 비교하면 느슨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당시엔 체육시설과 학원 등의 집합이 금지됐고 카페에서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현 4단계는 과거 2.5단계보다 낮 시간에 약화된 측면이 있고 단계가 낮은 지역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보강할지 방역당국이 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역당국도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기존의 4단계 외에 추가적인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 전문가와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방역의 고삐를 쬐는 동시에 정부는 새 방역 전략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백신 접종률을 살펴가며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기준의 방역 조치 전환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방식이 이제 한계에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많았고요. 델타 변이 이후에 이 프레임이 맞느냐. 김부겸 총리가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확진자 수가 아닌 입원 환자 수, 치명률 등을 기준으로 방역 전략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거리 두기는 감염력 높은 델타 변이의 확산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아직 전면적 수준의 방역 지침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 때까진 확진자 규모를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여름 휴가철 이동량이 증가하고 광복절 연휴와 학생들의 개학까지 앞두고 있어서 4차 대유행 확산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확진이 계속될 경우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치료 병상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밝혀왔던 정부는 수도권 지역 병원장들을 불러서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더 많이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4차 유행 이후 위중증 환자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는 100명대로 유지됐습니다. 그제 387명까지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2.7배가 된 겁니다. 전담 병상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코로나 치료를 위한 병상은 이 병원에 모두 7개입니다. 2개는 중환자, 5개는 준중환자를 위한 건데요. 당장 입원 가능한 병상은 한 자리도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차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결국 민간 병원에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중환자용 병상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라는 겁니다. 전체 병상의 1.5%까지 늘리도록 행정명령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여의치 않습니다. 원래 병동 하나에 일반 병상 40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담 병상 7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병동을 통째로 비워야 했습니다. 음압시설 같은 장비에다 의료진도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은 37%, 코로나 전담 병원은 26%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와 의료진이 많이 필요한 데다 입원 준비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런 숫자가 곧 실제 사용 가능한 병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치료 장비 부족도 문제입니다. 환자 혈액에 산소를 넣기 위한 인공 심폐 장치, 즉 에크모는 전체 절반가량을 코로나 환자에게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으로 다른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는 등 기존 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또 다른 과제인 셈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와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실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병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의 상황이 심각한데 일부 병원은 밀려드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난 겨울 대유행 당시에 사용했던 천막을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에는 산소호흡기 200대가 긴급 지원됐습니다. 주지사는 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밝히는 등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미국 중남부 텍사스주는 코로나 입원 환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주 전보다 갑절이 늘었습니다. 최대 도시 휴스턴에선 중환자실이 부족해져 병원 2곳에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If this continues, and I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it will not, there is no way my hospital is going to be able to handle this. 동남부 플로리다주도 입원 환자가 급증세입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2개 주 입원 환자만 미국 전체의 40%에 육박합니다. 이들 지역에선 감염자도 하루 평균 35,00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In the past week, Florida has had more COVID cases than all 30 states with the lowest case rates combined. 백악관은 플로리다 지역에 산소호흡기 200대를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지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I've not heard about that, so I have to check to see whether that's true or not. I would honestly doubt that that's true, but I'll look. 플로리다주 당국은 비축 장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산소호흡기는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병원 포화 상태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의 3차 추가 접종 발표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이 우선 접종 승인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박사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3차 접종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법원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해달라는 보수단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광복절 당시 집회를 허가해줬는데 계획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일파만파 등 보수단체들은 광복절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고 경찰이 방역 지침을 이유로 금지하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보수단체 일파만파 공동대표 이모 씨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 외에도 지난해 광복절 당시 일파만파의 집회를 허가해 주었지만 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파만파는 지난해 집회 참가 예정 인원을 100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2만 명이 넘게 참가했습니다. 앞서 일파만파 등 40여 개 보수단체는 서울 광화문 일대 등을 행진하는 태극문화제 집회를 신청하자 경찰이 방역지침 등을 이유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강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측은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할 서울 도심 걷기 운동은 합법적인 행사라면서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집회가 강행될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연휴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예정하고 있던 집회 취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광주광역시도 지난해 열린 8.15 집회가 코로나 대유행에 단초가 됐다면서 광복절 집회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어떤 정부 조치로 얼마나 오래 영향을 받았고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요. 많게는 2천만 원까지고 대상도 더 많아졌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4조 2천억 원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매출액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이전까지 최고 지원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었습니다. 4차 때는 지난해 매출이 1년 전보다 20% 이상 줄어든 112개 업종이었는데 이번엔 10% 이상 줄어든 277개입니다.
안경점, 세차장, 미용실, 세탁소, 택시 등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을 받게 된 걸 알고 가뭄에 단비라는 반응을 보이는 소상공인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반겨야죠. 없는 살림에 좀 더 이제 그래도 이제 쌀이라도 한 포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낫죠. 거의 반에 반토막. 연매출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진짜 어렵거든. 진짜 어려워. 택시 조금이라도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고마운 일이지. 그건 나쁜 일은 아니죠.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로 본 손해에 비하면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100만 원씩 주더니 또 왜 40만 원, 50만 원이면 도움도 안 돼.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하루에 매일 25만 원 이상 들어오는데 요즘에는 3만 9천 원 들어오는 날도 있어 이렇게. 지금 40만 원 갖고는 택시기사들인데 생활금도 안 되고 회사의 산학금도 못 채우고 있어요 지금. 정부는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어 논란이 됐던 간이 과세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가석방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소를 합니다. 다음 주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여기를 방문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하루 앞두고 노조와 단체 협약을 처음으로 맺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노사 단체 협약 체결은 1969년 회사 창립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단협에는 노조 사무실 제공과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인사제도 개선 등 95개 조항을 담았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삼성의 또 우리 한국노총, 특히나 이제 금속연맹이 그래서 첫 교섭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가 저는 크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직원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숫자는 4,200명 수준입니다. 11만 명에 달하는 국내 전체 임직원 수와 비교해 4%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선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 삼성이 무노조 경영 꼬리표를 때리면 멀었다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앞두고 연이어 나오는 소식을 두고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10일이라는 계열사인 삼성 웨스토리가 급식을 전담하는 수원, 구미 등 사업장 내 사내 식당 6곳을 외부 업체에 공개 입찰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보여주기 아니냐라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노조 자체도 지금 별로 잘 확립이 된 상태가 아니죠. 하지만 삼성은 가석방과 관계없이 결정된 일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5월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 이후 지속돼온 준법 경영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재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다음 주 있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는데 이미 정해진 일정이었다고는 하지만 곧바로 신속하게 공개를 했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면서 연일 북한이 비난을 하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 시험 발사 사실을 알리는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의 영상입니다. To demonstrate the readiness of the U.S. nuclear forces and provide confidence in the leth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ation's nuclear deterrent. 탄두는 장착이 안 된 미사일은 발사 지점에서 약 6,700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사령부는 발사 일정은 5년 전 잡힌다며 이번 발사가 특정 현안에 대한 대응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발사 사실을 바로 공개한 것 자체가 메시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안보 위기까지 언급한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니트맨 3는 최대 마하 23의 속도로 날아 발사 30분 만에 북한 상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양국은 지난 9일부터 중국 서북부에서 병력 만여 명 규모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견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영국 최신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는 지난달 남중국해에 진입해 싱가포르 해군과 합동훈련도 했습니다. 소속 잠수함이 그제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가운데 퀸 엘리자베스호는 미국의 핵추진 항모와 태평양에서 연합훈련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가 이르면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여야가 일정과 참석 범위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2018년 11월 첫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성사된다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게 됩니다. 언론사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계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까지 나서서 반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준비위원회가 결정한 경선 방식과 관련해 당내에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제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휴가 중인 이준석 대표를 찾아 경북 상주를 방문했는데 토론회 등 경선준비위원회를 둘러싼 논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 등에 대한 수습 방안을 상의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 가석방되는 대상자들 가운데는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복역해온 이중근 부영회장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한 재벌 총수를 특별한 이유 없이 가석방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인 회사에 부당한 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복역 중인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오늘 출소를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내주는 보험에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오는 18일부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가입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가입 시 주택가격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 대신 시세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부채 비율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점이 없는 섬 지역에 드론으로 생활 필수품을 배송하는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이 충남 서산 지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3km 떨어진 고파도까지 20분 만에 배송이 됐습니다. 서산시는 좀 더 시험을 해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 입찰에 붙여진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가 38억 6,4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3대1의 경쟁 속에 감정가보다 7억 원 많은 금액에 새 주인이 낙찰을 받았는데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2순위 입찰자로 알려졌습니다. 낙찰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순위 입찰자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서초구의 빌라 철거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굴착기 뒤에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리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충북 청주시의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작업 중이던 직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불똥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봉오동 전투를 이끈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모레 광복절에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옵니다. 이후 이틀간의 국민 추모 기간을 거쳐서 오늘 18일에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되는데요. 정부는 1등급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도 추서할 예정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태극기 석점이 보물로 지정 예고가 됐습니다. 현존하는 태극기 중에 가장 오래된 데니 태극기와 김구 선생의 서명문이 들어가 있는 태극기, 그리고 일장기 위에 덧칠해 만든 서울 진관사 태극기인데요. 태극기가 보물로 지정 예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멸종위기 1급인 한국 호랑이 5마리가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났는데요. 지난 6월 말에 암컷 3마리와 수컷 2마리가 태어났는데 5마리를 한꺼번에 출산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입니다. 생후 100일이 되는 10월에 일반에 공개가 됩니다. 김부겸 총리가 오늘 코로나 방역 조치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하는데요.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 더해서 추가로 적용할 방역 조치를 언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자제를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모더나 코로나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정부 대표단이 미국으로 갑니다. 모더나 본사에서 책임자들을 만나서 항의를 하고 공급 차질이 더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해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지난 3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후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똥별 모습을 잠시 보여드릴까요?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볼 수 있는 최적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서 새벽 사이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구름이 많아서 일부 지역에서만 본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뚜렷하게 보인 별똥별을 지금부터 볼 텐데 어디에서 관측된 모습입니까? 네, 오늘 새벽 하와이 동쪽 하늘에 페르세우스 별자리 부근입니다. 가만히 밤하늘을 바라보노라면 이 반짝이는 별들 사이로 쓱하고 예쁜 선이 그어지는데요. 바로 별똥별입니다. 반짝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가 하면 또 긴 꼬리를 그리면서 천천히 사라지는 별똥별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오늘 새벽 4시를 전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별똥별은 혜성이 남긴 작은 운석들이 지구 대기권에 부딪혀 빛을 내며 사라지는 건데요. 별똥별을 잘 보려면 주변에 불빛이 없고 또 시야가 탁 트인 곳에서 봐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이에서 관측된 건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엔 비가 내리거나 흐린 곳이 많아서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영상으로 확인하시면서 각자의 소망들, 바람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보면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신을 구해주겠다며 각국 정부에 접근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기단은 네덜란드와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캐나다 정부 등과 접촉을 했는데요. 이들은 백신 제조사들과 구매 계약을 중개해주겠다면서 수백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사기단에 돈을 넘긴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사기 시도가 잇따르자 제약사들은 대리인을 통해서 백신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미국인 중에 백인 비율이 건국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10년 주기로 인구를 조사하는데 지난해 백인 비율은 57.8%로 10년 전보다 약 6% 줄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히스패닉의 인구가 백인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인구조사 결과는 연방 하원과 대통령 선거인단 수 조정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텍사스주는 하원 의석 2석이 늘어난 반면에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등은 하원 의원이 1석씩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광주에서 철거 건물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난 사건이 난 이후에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건물 철거 과정에서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림막이 마치 피사의 사탑처럼 도로 쪽을 덮칠 기세로 기울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출근길 차들이 지나다닙니다. 공사장 안이 훤히 보일 정도로 휘어졌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빌라 철거 현장에서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8시 반쯤입니다. 완전히 넘어오는 과정에 차 이거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빨리 저쪽으로 뺐죠. 현장 관계자는 지붕 철거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철거업체가 중간 부분을 먼저 철거하고 건물 일부가 도로변에 남아 있었는데 중장비가 도로변 쪽 지붕을 부수던 중에 벽돌로 된 외벽이 갑자기 쏟아진 겁니다. 벽이 쏟아져 내린 건 광진구 철거 현장 사고와 판박입니다. 슬라브를 철거하는 순간에 벽이
거기에 맞물려서 떨어졌다는 거야. 사람이 지나다녀서 맞았다 그러면은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었겠죠. 주변엔 초중고등학교와 주택가가 있어 아이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철거 과정 사진을 본 전문가는 순서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기둥을 먼저 철거해버렸다면 지붕을 부수면서 툭 치기만 해도 구조물이 힘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공사 측은 기둥을 먼저 철거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벽이 쏟아지는 것까지 일일이 대비하기는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불안정한 상태로 이게 부서진 것이라든가 이런 예측이 되면 그렇게 하는데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 사고 이후 국토부에선 이렇게 도로변에 있거나 주변 통행이 많은 도로에 있는 건물을 철거할 땐 더 깊은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옆 철거 현장에서 사고가 난 건 파악된 것만 서울에서 잇따라 2건입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관할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공항 방향으로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25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난 불이 SUV 차량을 모두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는 가슴 등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지난해 11월 시작된 내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1,900명 이상이 학살됐고 성폭력 등 인권 탄압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직면해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군과 티그라이 반군이 9개월째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비 아머드 총리가 수십 년 동안 중앙정부와 충돌해온 티그라이 지역 집권 정당을 축출하기 위한 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전체 인구 1억 1천만 명 가운데 200만 명 이상이 지금까지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한 대학교 연구팀은 내전 이후 150차례에 걸쳐 민간인 1,900명 이상이 학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일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수백 명의 여성이 정부군 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생존자들의 증언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주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굶주림입니다. 모아둔 식량은 대부분 정부군과 반군에게 약탈을 당하거나 공습으로 불에 탔습니다. 파종 시기도 놓쳐서 기근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세계 식량 계획은 티그라이주를 비롯해 아마라주와 아파르주 인근 지역에서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영양실조 위험에 빠진 아동이 10만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군이 티그라이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를 차단하고 국제인도주의 단체의 출입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구호 손길이 쉽게 닿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ithout sufficient humanitarian assistance, child malnutrition will rise beyond the already alarming levels, leading to increased risk of mortality among a vulnerable population. We need unfettered access into Tigray and across the region in order to provide support to the children and women urgently need. 이 같은 상황에서 에티오피아 정부는 반군에 맞설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군 입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비 총리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능력 있는 에티오피아인들이 애국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적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접 국가 에리트레아와의 전쟁을 종식시킨 공로로 지난 201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아비 총리가 자국민들을 상대로 참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신병 훈련소에는 연일 앳돼 보이는 남녀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군 입대를 지원한 18세 소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ዳቅሜ ጉልበቴን አውጥቼ ያለው ነገር ሁሉንም ለማድረግ ራሴን አሳልፌ ለመስጠትም ዝግጁ ነኝ። ኢትዮጵያ ሙሉ በሙሉ ለመጠበቅ ኃላፊነቴን ደሜንም ሕይወቴንም ሰጥቼ መስዋዕትነት ለመሆን ዝግጁ ነኝ። 이처럼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인 학살과 인권 탄압, 기근 위기까지 닥친 에티오피아의 상황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항규 아프리카 지식공유 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비 총리 지난 6월 말에는 반군을 향해서 일시적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6주 만에 국민들에게 참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분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부가 선언한 전면전은 티그레이 반군 세력에 대한 위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거든요. 만약에 정부가 다른 민족, 예를 들어 아마라 오로모 민족들과 함께 티그레이 반정부군 소탕에 나설 경우 이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민족 간의 대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티그레이 문제는 국내 문제를 넘어서 이웃 국가 수단과 에리트리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특히 아프리카 뿔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적 역동성을 가진 에티오피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민족 분쟁이 전면전이 될 경우 아프리카 뿔 지역의 안보 불안은 물론 에티오피아의 무역 출구인 홍해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최악의 사태가 될 전면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아비 총리를 향해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두 얼굴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벨위원회에 아비 총리의 수상을 철회해달라는 청원도 수만 명의 동의를 얻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 총리가 무리하게 내전을 끌고 가는 이유는 뭘까요? 예, 저는 아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는 국내외 평화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2019년 에리트리아와의 평화조약으로 2년간의 국경 분쟁을 마무리했고 이에 대한 공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국내 평화의 과제인 민족 분쟁 해결은 여전히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이에 아비 정부는 국민 통합을 국내 평화의 방법으로 여기고 여러 정책을 실시하여 부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티그레이 민족과의 갈등은 결국 민족 분쟁으로 이어져 전쟁을 연상케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노벨 평화상이 오히려 아비 총리의 반정부 무장 세력을 제거해야 하는 잘못된 당위성을 갖게 한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일부에 의해 폭정 지도자로 비판받는 아비 총리에게는 티그레이 문제 해결 없이는 국민 통합과 국내 평화는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네. 결국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무고한 민간인들 아니겠습니까? 무차별한 학살과 인권 탄압, 기근까지 겹쳤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접근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예, 그래도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의 빠른 조치라고 봅니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논의했지만 공동선언은 실패했거든요. 아프리카 연합도 중재에 나섰지만 아비 정부의 내정 불가성적으로 무산되었고요. 여기에는 중요한 장애 요인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비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라는 그런 점에서 국제사회나 아프리카 연합의 대처가 미진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노벨 평화상 수상을 철회하고요. 강력한 경제 제재와 유엔 평화유지군, 곧 아프리카 연합 신성 대원군을 파견을 통해서 국민을 고통과 공포 속에 빨리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난 화요일 전면전을 선언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티그레이 반군 간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한규 아프리카 지식공유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전이 다시 격화되면서 우리 외교부도 현지에 있는 자국민 보호에 나섰습니다. 어제 아마라주 일부 지역의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인 3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무력 충돌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 경보를 추가로 조정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색이었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17년 동안 뛰었던 국가대표에서 은퇴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대한배구협회장에게 은퇴 의사를 밝혔고 받아들여졌는데요. 김연경 선수는 주니어 시절이던 2004년 아시아 청소년 여자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태극마트를 달았습니다. 지난 8일 도쿄올림픽 세르비아와의 동메달 결정전이 김연경 선수가 국가대표로 뛴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네, 한편 김연경 선수 귀국 인터뷰에서 무리한 질문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유혜자 대한배구협회 홍보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유 부위원장은 사력 입지 못한 무리한 진행을 해서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면서 배구협회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동쪽 지방에서는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속초는 27도, 부산은 29도가 예상됩니다. 폭염특보도 서울, 경기와 충남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가 됐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곳곳에 비가 오겠고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중사가 어제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의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이번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도 오늘 2,000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들을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김부겸 총리의 코로나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광복절 연휴 광화문 일대에서 2건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보수단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측은 걷기 운동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 결정이 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보호관찰을 받고 취업 제한도 적용을 받는데 다음 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참석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하루 앞두고 삼성전자는 노조와 처음으로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침 뉴스는 7시 20분에 시작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